전통 사상 중에서 가장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풍수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에 우리 생활과 문화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무시를 하기엔 왠지 찜찜하고요. 그렇다고 인정을 하기에는 왠지 비과학적인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풍수지리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한 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와 철학이고요.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이 풍수지리를 생활의 지침 삼아서 살아왔습니다. 여러 문화재를 통해서도 이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몇 년이 전해져 내려오던 전통 사상이 어떤 이유에서건 이 명맥이 끊기면서 오늘날과 같은 오해와 그리고 이 편견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특성과 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풍수지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TV평생대학 김두규의 풍수 이야기를 통해서 풍수지리에 숨겨진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생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석대학교의 김두규 교수 이 자리에 모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풍수지리 정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에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신봉을 하면서 좋은 자리, 명당 찾기에 또 혈안이 돼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풍수지리가 역사가 2000년이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상들이 생멸을 해왔는데 풍수지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아왔다라는 것. 그러면 왜 그게 살아남았겠느냐? 뭔가 진실이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풍수가 나름대로 어떤 그 가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가면 예컨대 우리 정치에서 보면 권력자가 오래오래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라 하더라도 오래 집권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풍수도 그것 때문에 많은 그 부조리랄까 비합리적인 것들이 파생되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은 단점을 보면 나쁜 거, 또 좋은 것은 또 좋은 점을 맹신하는 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풍수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풍수에 대해서 좀 올바로 이해를 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 드릴 텐데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이제 그 우리의 국토관, 자연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자연관이나 국토관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져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예.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자연관이 뭐냐? 그러면 뭐 산악숭배, 유가적 자연관, 도가적 자연관. 근데 구체성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풍수지리야말로 우리의 자연관을 규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우리의 그 국토관과 풍수지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김두규의 풍수 이야기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 생활의 터전인 땅에 대한 생각이 발전돼서 우리 자신의 국토관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 나눠주실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풍수, 바람과 물인데요. 이거 잘못 바르면 어떻게 되죠? 풍수가 됩니다. 바람과 물 이야기를 할 것인지 풍수 이야기를 할 것인지 풍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찬반의 어떤 평가가 극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바람과 물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밑에 풍수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그 국토관이 어떻게 풍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대동강 물 팔아먹은 사람이 봉이 김선달이죠? 왜 하필이면 낙동강이나 한강의 물을 팔아먹지 않고 평양의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네. 여기 지도를 보니까 평양 고지도예요. 고지도에 보니까
여기 대동문이라고 평양의 그 유명한 성문이죠. 남쪽으로 연결되는데 여기 아마 여러분들 그림이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물지개 아세요? 예, 물을 양쪽에 이렇게 쥐고 가는 물지개, 그러니까 대동강 물을 기어나르는 물지개 꾼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옛날부터 평양에는 대동강 물을 기어나르는 사람이 많았겠구나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제 대동강 물을 그걸 누가 봉이 김선달이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봉이 김선달 하면 천하의 사기꾼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럴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 국토가 나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왜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느냐 이야기인데 평양을 그 풍수의 지형지대상 행주형으로 봅니다. 행주형이 뭐냐면 배가 떠가는 형상. 근데 배가 떠가는 형상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놓고 보실까요? 이와 같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을 행주형으로 봅니다. 즉, 여기 이걸 배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강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주형의 지형지세, 이건 이제 경상북도 예천의 그 해룡포, 의성포라고 하는 곳인데 평양도 이걸 확대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행주형의 지형지세에서 강물을 팔아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물이 많은데 왜 그럴까? 자, 이 행주형의 지형지세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질이 어떻게 될까요? 토질이 모래땅입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모래땅이죠. 또 강가에 가면 모래가 많습니다. 근데 이곳 말고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최근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신청을 하는 곳인데 안동 화해마을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다 가보셨을 겁니다. 여기도 행주형으로 봅니다. 배가 떠가는 형국으로 보는 거죠. 마을 자체를 배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배에 구멍을 내면 침몰하죠. 근데 마을에 샘을 파게 되면 배에 구멍을 내는 것 같아서 침몰한다. 이런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신으로 생각하시겠죠. 그게 어떻게 마을과 배를 문학적으로 비유할 수는 있죠. 유사함 때문에. 근데 배가 침몰할 때는 구멍이 나니까 그렇겠지만 마을에 샘을 판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침몰하느냐 망하느냐 이야기인데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풍수를 미신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엉터리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한번 따져볼까요? 자 다시 앞에 그림 이 그림이 좀 선명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죠. 자 이 모래 땅입니다. 마을 전체가 대개 행주형은 그럼 평양도 모래 땅일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물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샘을 파게 되면 수면이 굉장히 높죠. 수면이 높기 때문에 가깝고 바로 이 강에 있는 물이 그대로 샘으로 유입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모래 땅이죠. 모래 땅은 물이 들어가면 쉽게 집안의 침하, 균열, 붕괴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을 자체가 자칫하면 붕괴나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 물 어떻게 해요? 사 드시죠? 아니면 끓여 드시거나. 근데 여러분들 생수를 사 먹거나 물을 끓여 먹는다는 관념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60년대만 해도 시골에서 그냥 논두렁에 나온 물 그대로 마셨습니다. 그대로 생으로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탁하게 되면 그 배탈이 나거나 수인성 질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크게 오게 되면 이런 행주형의 지형지세에서는 이 물이 깨끗할 수가 없죠. 물이 흐려집니다. 탁해지죠. 온갖 오물들이 실려 내려오게 되죠. 그 물이 바로 샘으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그 물이 더러운 물이 될 수 있죠. 그 물 그대로 마셨단 말이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 배탈이나 수인성 질병으로 돌아가죠. 또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다니까 이 돌림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주형의 지형지세는 어떻게 한다? 물을 굉장히 가려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행주형의 지형지세는 샘을 파지 말아라. 왜? 그러면 샘을 파면 마을이 침몰한다. 배가 침몰하듯이. 이제 이해되시죠?